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상투적이고 진부한 말이 정말 진리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린 습관처럼 언제까지 또 어디쯤이 끝일까 빨리 그 끝을 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순간이 오면 또 다른 시작점에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투표를 하는 것, 선거를 통해 심판하자고 외치는 순간 우린 그것이 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요. 우리 삶에서 끝이라는 단어 별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 오셨습니다. 스토리텔러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제 정말 계절이 확 바뀌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많이 더워졌습니다.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조금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예,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조금 무거운 마음이었다면은 예. 또 하나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또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세월호 참사로 한편으로 보면 그런 한숨과 비통이 다른 한편으로 분노로 넘어서고 이제 토요일 날 5만 명이 그 청계광장에서 모여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궁극적인 책임자는 박근혜 정권이 아니겠는가. 그런, 박근혜 퇴진하라는 이제 구호와 이슈가 현실화되고 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제 서서히 탈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점점 탈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도리어 보수층은 점점 단결하고 있고 이 문제를 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중요하게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예. 의미에서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있으시잖아요. 예, 오늘은 이제 조희연 교육감 후보가 나왔는데요. 그 조희연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진보교육감 문제를 가지고 교육의 현실 또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참사를 당했다라는 데서 가슴 아파하면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예. 궁극적으로 우리의 교육 문제가 어떻게 시스템이 달라져야 그렇죠. 되는지에 대해서 예. 사실은 학부모들이 또는 미래의 학부모 되실 분들이요. 예. 지금부터 차근차근 예.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비도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CMS 신청자가 저희가 아직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조합원 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25,00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각 현재 25,301명인데요. 이 중에서 CMS, 그러니까 사용료를 납부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분이 아직 10,000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 국민 TV, 국민 라디오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좀 납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CMS 혹시 미루고 계신 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깜빡하신 분들 신청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이 대문에 출제금 및 사용료 납부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인터넷 사용이 조금 불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금 전화하시면 됩니다. 3144-0933, 3144-7737로 전화 주시면 전화 한 통으로 해결이 됩니다.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예, 이런 생각을 어제 문득 했습니다. 어제 만민공동의 집회가 있었고요. 그 전날 5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다음 날은 다들 조금 쉬시고 계신 탓이었고, 네. 또 그것이 이제 일반 시민들의 집회라기보다는 약간 정치 집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박근혜 퇴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건가를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200분 정도 모여서 이제 난상 토론이 벌어졌고요. 거기에서 일정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방법으로 이제 청와대까지 이제 행진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죠. 어쨌거나 광화문에서 이제 막혔고, 광화문에서 결국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한 7시쯤 해산을 했죠. 해서, 저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고 식사하러 갔고, 그리고 오다가 이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고 있는 이제 친목 시위대, 들이 이제 동아면세점 앞에서 다시 시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곳으로 달려갔었는데, 젊은 학생들이 대다수였죠. 저는 그곳에서 잠시 있다가 이제 다시 늦어서 집으로 귀가하는데 귀가하는 과정에서 연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세월호의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시위가 또다시 연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근대적 발전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가 서구의 300년을 불과 30년 만에 경제적으로 압도하고 따라잡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결국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랭키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질적인, 여러 가지 풍요로움들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에 이제 필리핀의 원조를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필리핀을 생각하면 이렇게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적 발전은 대단히 높이, 랭키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한 축으로 보자면 다른 어떤 것들이 희생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자면 당시에 이제 국어순화 운동부터 시작한 새마을 운동, 혼문식 장려 운동 이런 등등의 운동들이 결국 시민의 자율적이고 시민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능동적인 어떤 것들을 통합시키고 집단화시키고 일정하게 표준화시키면서 갖는 효율성의 발전의 한 과정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결국 자발성과 창의성을 희생시키고 만든 결과로서의 우리의 경제적 발전들이 만들어졌고 그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 시스템과 교육의 어떤 의미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자면 모두가 똑같은 교과서에 똑같은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똑같은 비교적 균등한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의 교육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주입식의 입시교육 위주의 어떤 일방적 교육 체계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인 근대적 노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들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질문하거나 혹은 창의적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응하고 그리고 침묵하는 것, 그리고 말 잘 듣고 성실한 것. 그래서 개근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으로서 규정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으로써 그 교실의 동료들, 학우들과 그 무한 경쟁의 어떤 경쟁자로서 취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육 시스템은 존재해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은 이 결과가 세월호 참사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우리의 역사적 명령이 지금 위험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는 지금 현상에 대한 슬픔과 분노만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개혁과 그것에 대한 어떤 행동이 없으면 또다시 그 위험은 우리에게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경제 캠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문제지에 학생들의 대답 중에 끔찍한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할아버지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완전 범죄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죽인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곳에 참가했던 학생들에게 대단히 많은 재밌는 발상이라는 이름으로 높이 평가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교육의 현주소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두의 문제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좀 더 잘나기 위해서 가리켰던, 그리고 그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가리켰던, 그래서 친구보다는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가리켰던 이 교실의 어떤 현실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고, 그 표현이 과격하고 끔찍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를 비추고 있었던 거울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사라지고 지금은 쇼윈도만이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부터 그 쇼윈도 안에 있는 물건들, 자기 욕망을 투사하고 그 욕망을 따라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에도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경쟁에서 이기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바라보는 순간 그 아이의 문제는 그 아이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만들게 했던 어른들의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시위를 하는 그 아이들이 이제 너무나도 끔찍하게 연행되어 버리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지금 교육감 선거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그 대표자 한 명을 뽑는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의 행정의 권력, 행정의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고 진보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강용인 교육감이 처음 그 부임을 하고 나서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 문제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것이 아이들이 자신의 그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초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교육감 한 분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 문제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희연 교육감이 대중들에게 참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만큼 조용히 자기 일에 충실하셨던 학자이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저는 그분이 어디서나 자기가 서야 할 곳을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었던 당당한, 진보적 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서의 그 조희연 그 후보는 이런 거였습니다. 80년대 무슨 학생운동사, 내지는 무슨 조직 노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팜플렛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사회학자인데 이분은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왜 도대체 학생운동과 또 각각의 그 진보적 운동권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점에서부터 진보는 시작된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를 합의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할 수 있는 것을 함께할 수 있고 진보에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다. 단순히 다르다는 것만을 가지고 감정적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 서 있는지를 언제나 진지하게 묻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고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규정돼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촛불 시위에 갈 때마다 그분의 이제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조희연 그 후보가 대단히 강성 이미지로 되어 있지만 제가 아는 한 대단히 따뜻하고 언제나 후배들의 서로 다름들을 화합시켜줬던 그런 분이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저는 그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진정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태인의 교육과 우리 교육의 차이점 중에 우리 교육의 핵심은 스님 말을 잘 들으라 하는 문제였고 유태인의 교육은 스님에게 질문 많이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상상력을 피우는 일이죠. 그러한 상상력의 자리들을 이제 우리는 교육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요. 다들 공감하실 만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에서 교실을 보여주거나 할 때 항상 칠판에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떠든 사람. 우리에게 교실은요. 선생님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선생님에게 허락받은 학생만 얘기할 수 있는 곳이지 어느 누구도 떠들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저희는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선생님 제 떠들어요 라는 고자질이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곳은 교육 현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사육하는 공간이었지 교육하는 현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예, 프랑스의 그 철학가였던 푸코의 견해로 보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복을 입는 것, 머리를 깎는 것, 그리고 출석을 부르는 것, 이건 모두가 또 하나의 생체 권력. 나는 선생이고 너희는 학생이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생체를 길들이는 과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서구와 달리 오랫동안 그 훈육의 자리들이 존재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검인정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가 조금 다양해졌지만 국정교과서라고 해서 한 과목에 하나씩 교과서들이 늘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경쟁의 기준점을 만들어내는 사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는 것을 모르는 것도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었고, 동시에 질문을 해서 모두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말씀드렸는데, 팔만대장경이 정말로 오래됐고, 정말로 유명하고, 정말로 보관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몽고 침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말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가 당시에 왜 그러한 몽고족을 막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으며 그것이 인문학적인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지금 팔만대장경이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교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자면 스스로 아이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성 시인인가요? 시에 보면은, 봄을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봄은 스스로 봄을 이루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은 저는 교육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자발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에너지들을 어떻게 모아나가고 그것을, 보다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그래서 자율적 주체의 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이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 사회가 서구의 300년을 따라가기 위해서 보다 더 급진적으로 아이들의 그런 에너지를 눌러서 표준화시키고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도리어 근대적이고 효율적인 노동력을 양상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 그것은 대단히 걸림돌이 되었고, 이 걸림돌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주듯이 이것은 엄청난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세월호는 단순히 세월호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침묵하기 때문에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보다 의미 있게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침묵이 강요당하고 있고, 이 침묵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연행당하고 있는 거죠. 정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의 명령이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명령이었고, 그 명령이 우리 사회를 거대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나가는 대학에서도 아이들 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제가 30년 전쯤 20대에 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기성세대를 설득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위에 나갈 때마다 시민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시위를 했던 그 기억들이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만민공동의 자리에서도 놀란 게 있어요. 중요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 자리에 젊은이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잉여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속물로 향하는 그 과정에 아이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침묵이 강요되다 못해 이제는 내면화되었고, 이 내면화된 것을 통해서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 교육의 풍토와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위험은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험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 선거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진보적 교육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다시 우리 사회가 미래의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 후보에 대한 것이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거에 적극 참여보다는 많은 경우가 선거를 거부하는 입장이 되게 많았어요. 의외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은 부분을 좀 반대해왔던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선생님, 그 부분은 굉장히 의외예요. 그죠?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이제 조금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과 피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를 뽑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누구를 투표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되게 냉소적인 입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금 그 생각이 조금 변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투표도 또 하나의 실천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시장과, 교육감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이 직접 뽑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하나가 변할 때 그것이 우리가 실천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그냥 슬쩍 해봤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물러나고 정몽준 시장이 된다면, 이제 우리의 시위는 가능할 것인가. 시청에서 우리가 모여서 무엇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역사 하나가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역사 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시스템 하나가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상이 가능하고 맞아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는 시장이죠.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미치겠대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공무원이 피곤하고 시민이 좋아지는 게 좋은 세상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정반대네요. 네. 공무원은 편하고 시민은 불행해지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방자치제를 보다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지방선거야말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치르는 그 수많은 선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선거예요. 지방선거가. 그쵸? 맞아요. 예. 행정권에 대한 문제이고 이 행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일들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지방행정권의 수반을 뽑는 일, 또 교육감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들을 만드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들의 분노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고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태산을 허리에 끼고 한달음으로 하회를 건널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탈진되어 있는 거죠. 저는 거대한 의미로서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할까요? 지방선거 즈음 했을 때 우리들이 탈진하면서 갖는 정치적 무기력, 패배주의,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투표소에 가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분노가 떨쳐 일어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보다 의미 있는
세상을 의미 있게 바꾸는 일에 나아가지 못한 채 우리가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직도 박원순 캠프 쪽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우세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하루 이틀이면 뒤바뀔 숫자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힘들을 모아내는가 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개개인이 한 명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가 교육감도 참 선거하지 이럴 정도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다들 그래 잘했지 80몇 프로를 공약을 실행했던 유일한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그분이 서울시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것까지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교육감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선거하는지도 몰라요.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저는 10년 후의 현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시 엄청난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시 또 엄청난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올 것을 지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을 변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이러한 문제이고 그래서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어야 되고 자율적으로 이럴 수 있는 교실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능동적인 스스로의 주인의식을 갖고 민주시민임을 자각하게 하는 교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자 조용히 해라는 말이 아닌 교실이 만들어졌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와 부모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지금은 모두가 소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명령하는 자로 그리고 학생은 수능하는 자로 그리고 학부모는 눈치 보는 자로 존재하고 있죠. 이것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체들이 와글거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민주적 시민으로 양성한다는 것이 어떤 시스템과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교육되어야 하는지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게 논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교육공론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에 저는 이 교육감 선거가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의미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미래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군대를 갔다 왔고 두 번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15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아이의 둘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부모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죠. 우리도 모르게 선한 마음으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왜곡돼 있으면 잘 돼야 되는 마음도 왜곡돼 있는 거죠. 잘 된다라는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곡돼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건강한 21세기의 시민으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잉여인가로 남지 않기 위해서 속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어는 어떻게 됐는지를 감시하게 되고 그리고 학력이 어떻게 됐는지를 감시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감시하게 되는 부모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세월호의 참사를 보면서 정말 이민 가야 돼 너무 끔찍해 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세월호를 깔아앉게 했던 우리들의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지 않는 한 그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한편으로 슬퍼하지만 우리들 안에 그 권력의 욕망들이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찰하는 자리로부터 우리는 교육감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교육의 자리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로 10년 후에 벌어질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 촛불에 나와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끌려가는 아이들, 정말 소수의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예, 세월호 참사에 가만히 있어서 아이가 죽었고 그것을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시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연행이 됐습니다. 그것도 어제 일어난 일이죠.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비겁하게 그 아이들이 세상과 부딪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의 선한 마음이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위험을 더 증폭한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육감 선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선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감시받는 사회,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푸코가 얘기했던 그러한 교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고 아이들을 주체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교사와 더불어서 이것을 소통하는 그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아까 교육의 주체를 이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뭐 지금 학부모도 아닙니다만 어떤 의미에선 저도 예비 교육 주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 나중에 제 아이가 받을 교육 그 현장을 결정하고 상황을 결정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사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그 주체가 됐을 때 관심 가지겠습니다. 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왜 그 수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선생님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망이라는 게 사실은 좀 비겁한 욕망이라는 게 누구나 있다라는 게 양심에 의해서 찔렸던 거죠. 근데 단순히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해서 끝날 것인지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꿔놓겠습니다로 이어질 건지. 그거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더 이상 별개의 문제여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신데, 이남 이녀님께서 교육감 선거를 교사들이 뽑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교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라는 현실 속에서 갖는 어떤 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교육의 문제들을 결국 시민들이 직접 교육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들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교육감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의 한 영역으로 들어와서 시민들이 직접 우리의 교육들을 현실화해보겠다라는 생각이야말로 어떤 의미 있는 생각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에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선임되어 왔던 교육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정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시민들이 이 문제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도 요한님께서요. 학교 교육이 다가 아닙니다. 집에서의 교육도 중요하고요. 동네 교육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화 연결이 준비가 돼 있어요. 조희연 후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상수 선생님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자,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입니다. 네, 이상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바쁘신데 저희가 전화 드린 거죠? 아닙니다. 그래도 통화해야죠. 네네. 사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일을 겪으면서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전체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전체가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희연 후보께서 교육감 후보로 나서게 된데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한다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육이, 말하자면 부의 대물림의 수단으로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민들을 길러내고 또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이런 교육의 원래 기능이 다음에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출세할 것이냐의 수단을 결정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네네. 위기의식은 사실은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조희연 후보께서 내세우고 있는 가치라고 할까요? 예.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이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요. 일반고 전성시대. 예. 네. 일반고라는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말이 여러 가지로 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황제사 교육이라고 할 정도로, 과외 한 번에 1,0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사교육이 횡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명문대를 가기 위한 혹은 또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이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시민의 아이들이 모두가 함께 공통으로 누려야 할 그런 가치에 대한 교육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말 속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참 서글픈 게요. 일반고, 네. 무슨 고 이렇게 구분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잖아요. 예. 예, 그냥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그냥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인데 어느 순간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고, 그리고 파락군 해서 무슨 좋은 학교, 명문고, 그 다음에 또 일반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가 어느새 마치 서열화의 극치처럼,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그냥 깔려있는, 그래서 전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학교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특혜교육 또는 특권교육 또는 황제사교육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에서 이른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속담이 이제 옛말이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회가 좀 불평등하거나 그렇더라도 그 불평등이나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평형수육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고 그래서 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입지전적으로 성장해서 자기 뜻을 실현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순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교육이 순전히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혜교육을 지지하는 분들은 우리 교육을 돈에 맡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공교육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대안교육, 대안학교들이 참 많이 생겨났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따로 이렇게 대안교육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사회라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죠. 저희가 질문이 있는 학교, 질문이 있는 교실 이런 것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데요. 그 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학교라는 게 학생들을 시험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제도로 지금 굳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학생은 다 제각기마다 재능이 있고 저희가 다음 세대를 보면은 다 빛나는 얼굴들이고 다 이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축구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아이는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아이는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아이는 드럼을 잘 치고 어떤 아이는 또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수학을 잘할 수 있고 그런데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런 네. 게 특출난 게 없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발견을 못했을 뿐이고 아. 그 아이들 속에서 외치고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귀담아 들을 시간이 없고 네. 학생들이 그거를 얘기할 용기가 없는 거죠. 아. 그게 안타까운 우리 교육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것도 생겨나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말 속에 담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학생들이 정말 이게 다인가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요? 내가 영어 수학 이 점수가 다인가요? 네. 네, 이상수 선생님. 네. 네. 네네. 그 조희연 교수님, 저는 워낙 세미나에서 많이 만나 뵙고, 열심히 네. 이제 활동을 하시는 학자셨는데, 사실, 교육 주체들, 나머지 교육 주체들,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우리 조희연 교육감 후보께서 좀, 인지도가 약간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윤호 선생님도 그렇죠. 그런 걱정을 살짝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쨌든 이 부분을 지금 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력하고 계신가요? 예, 조희연 후보께서는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예, 다른 분들도 물론 교수님 하셨던 적이 있거나 또 교수님이시거나 그런데요. 그런 후보님들은 많으시죠. 그런데 조희연 교수님은 특히 조희연 후보님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성공회 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는데요. 조희연 선생님께서 교수가 되시는 시절부터 성공회 대학을 일종의 대안적인 대학교로 만들었어요. 아. 지금 이제 대안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학교에서도 대안적인 대학을 만들었고 학생을 선출할 때도 성적만 가지고 뽑질 않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인터뷰를 통해서 뽑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있죠. 공부를 잘해온 학생보다 앞으로 자기 공부를 잘할 학생을 뽑았다. 그런 교육을 해오신 분이고 선생님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분은 교육 현장을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현장에서 학생들과 부닥치는 사람이 현장 교육의 문제와 아이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과격한 이미지, 무슨 운동을 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저희는 개념하지 않고요. 이분은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애써오고 느린 아이들도 기다려주고 그렇게 교육을 해온 그런 선생님이라는 점을 저희는 계속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느린 아이들도 기다려주고 사실은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이 바로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성공회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사회적인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교수 사회가 침묵하고 있을 때조차도 성공회대 교수님들은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하시고 사회 참여적이셨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희연 교수님이 내가 도저히 그냥은 안 되겠다. 직접 그 시스템에 뛰어들자라는 결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고 하실 예정이신가요? 사실 교육감 선거운동은 2주 남짓합니다. 네. 시간이 길지 않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 주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후보님의 휴먼 스토리를 충분히 좀 이렇게 저희 SNS나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후보님께서 굉장히 쑥스러워하세요. 아니 제가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일깨워준 얘기. 고등학교 때 잘렸다는 속된 말인데 고등학교 때 퇴학당한 학생을 입학을 허가해서 그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게 해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교육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네네. 이런 분이 하는 교육 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념 가지고 급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면을 저희가 좀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네. 자, 학생들에 대한 얘기, 애정 말씀하셨는데요. 예. 또 다른 교육 주체인 우리 선생님들과, 그쵸? 예. 그리고 학부모 그룹이 또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조희연 후보께서는 어떤 가치를 또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좋은 교실이 되려면은 교사들께서 좋은 선생님들이 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선생님이 되시려면은 선생님께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재량을 가지고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끌어갈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교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여건보다는 입시, 몇 명이 어디 무슨 명문대 갔느냐 이런 것 가지고 다 평가되는 게 현재의 저희 교육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혁신학교를 계속 늘려나가고 저희는 혁신 미래학교라고 명명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것을 통해서 교사들이 다른 그 행정적 부담이라든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거치나 관료주의적인 요구 이런 데서부터 해방돼서 아이들을 소신껏 지도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만들고 지원하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요? 학부모님들께는 저희가 학교 행정에 투명하게 해서 계속 참여하게 하시게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의견을 계속 저희들한테 말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스스로가 먼저 학부형과 대화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육감의 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조 후보의 생각입니다. 네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신 약속이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조희연 후보께서 교육감이 되시든 되시지 않든 늘 교육 현장에서 지금의 그 소신대로 계속 활동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런 그 많은 분들의 믿음에 꼭 발맞춰 나가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수 선생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호 선생님, 우리 조희연 후보 진영의 이제 대변인이시죠. 우리 이상수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뭐 거창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딱 하나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 예. 딱 그거 하나면 다 될 것 같아요. 진짜, 교육부 장관이란 사람이요. 네. 아이들이 그 수없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수많은 가슴 아픈 현장에서 아이들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먼저 하는 현실을 우린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쵸? 그렇죠. 어른들의 욕심으로 점철된 세상을 봤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다 그렇게 외면해도요. 교육감님 한 사람만큼은 우리 아이들 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말 간절하게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얼마나 행동이 지금 급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예. 오늘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가끔 지금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 어느 순간 미래가 곧바로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밀어넣게 되죠, 예, 미래를.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의 가치는 지금 여기서 규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일은 오늘과 다르리라고 생각하는 삶. 저는 그것이 희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내일은 오늘과 조금 다르게 그래서 저녁이 있는 그런 가족이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웃음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고 설레이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사회들을 꿈꿔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의 자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이 바로 서야지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나. 아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어른들이 참 자주 이야기합니다. 부끄럽게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어른이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저희가 중요성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인원 선생님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